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대규모 개각을 단행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 관료나 학계, 전문가들이 내각을 채울 예정이라며 후임자 검증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최대 10개 부처가 대상이 될 전망인데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주도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탄핵안 여파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 언론인 출신이 조기에 인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공식 일정 없이 후임자 인선 작업을 진행했고 검증 속도와 정치 상황 등에 따라 이번 주 2차례로 나누어 개각을 발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과정인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잇따른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종합대책은 내년 1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의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교 교육 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을 하고 내년도 늘봄 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12월 중에 내년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키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연이은 전산망 장애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서 정부 대응 체계와 정보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하여 내년 1월까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 현안을 부각하면서 전국 주도권의 고삐를 조이자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 처리와 예산안 송곳 심사를 고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흠집내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전국에 낀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국을 집어삼켰던 탄핵 정국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쌍특검 법안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8일 회의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을 단독으로라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야당 입장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쌍특검을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당의 어떤 기조인 것 같고요.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짙다고 맞섰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3년 연속 지각 예산 5명을 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도 팽팽한 기싸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만 일부 증액할 수 있다는 여당과 재생에너지와 월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 등 늘릴 부분이 많다는 야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정부 표 예산은 전액 삭감 등 무더기 묻지마 감액하더니 이재명 표 하명 예산 5조 9,360억 원은 단독으로 증액 처리했습니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여야 모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공감대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쌍특검 법안 처리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 갈등의 뇌관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오늘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이른바 희생요구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용퇴 권고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6호 혁신안으로 의결했고 이뇨한 위원장은 안건 수용을 압박하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특정인의 거취는 최고위 의결 사안이 아니고 곧 출범할 공관위에서 다룰 문제라는 입장이라서 혁신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운데 오늘 이 대표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관련 언급이 나올지 발언한다면 그 수위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대표 관문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던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절반으로 단축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달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다면 대표 관문의 중책을 맡았을 가덕도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사 기간이 9년 8개월로 추산돼 오는 2035년 6월 개항하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산 엑스포 개최를 염두에 두고 공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하기로 합니다. 2030년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기 착공, 적기 개항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조기 개항은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가덕도 인근 육상과 해상을 매립해 해상공항을 짓는 공사를 무리해서 5년 만에 끝내야 할 추진 동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엑스포 지원에 밀려 폐기했던 안전, 환경, 경제성 등 사업 요인을 포함해 기존 안들을 다시 검토할 여지도 생겼습니다. 개항 시기도 원래 검토했던 2035년으로 활주로 건설 방식과 터미널 위치도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나왔던 최저안으로 재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불발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과거사 갈등으로 인한 관계 악화로 8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조만간 재가동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되면서 경제, 안보 등 각종 협의체 복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고위경제협의회가 이번 달 하순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로 중단된 지 8년 만입니다. 실제로 지난 1999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을 오가며 진행됐던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2016년 1월 14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설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을 놓고 두 나라 사이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3월 제3자 변제라는 정부 차원의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이 호응하며 양국 관계가 개선의 물꼬를 트면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도 되살아났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정상을 비롯한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서 양국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政治、安全保障、経済、文化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日韓の協力を動かしてきました。 안보정책협의회,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한일 간 안보협력 협의체는 한 발 앞서 잇따라 복원돼 본궤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정찰위성을 본격 가동하고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는 터라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한미일 그 3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전부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간에 협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역시 북한은 물론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긴밀한 한미일 삼각관계를 강조한 만큼 오는 8, 9일 열리는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어제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세부 규정 발표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해 정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고 오늘도 관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 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 중심 증권거래 시장인 나스닥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는 이른바 동전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나스닥 상장사 가운데 464개 회사의 주식이 지난 1일 기준으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나스닥의 1달러 미만의 동전주가 2개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년여 만에 20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서 가자 지구에는 또다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습과 궁핍에 시달리는 가자 지구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류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아이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해 울부짖습니다. 폐허 더미를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난민촌을 강타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입니다. 평화가 사라진 가자 지구는 부상자를 옮기는 다급한 발걸음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신과 부상자가 넘쳐납니다. 병원에는 또다시 환자들이 밀려듭니다. 의료시설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고통스러울 따름입니다. أنا جبت لقيت ولد صغير جبته حملته في إيدي واستشهد في إيدي وهيو داخل الناصر الآن وحسبنا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무너진 건물 사이에 마련된 음식 배급소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몇 시간 줄 서 기다려야 음식을 챙길 수 있습니다. بسبب ما في شيء لا اكل ولا شرب ما مش قادرين نجيب شيء لاولادنا فبنيجي بناخذ نقفانا ساعات عشان نحتصل على لقمه العيش لاولادنا. 아이 주검을 마주한 엄마는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짧은 평화의 시간을 보냈던 가자 주민들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와 궁핍의 고통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 해군 군함이 홍해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역시 홍해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고 작은 충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홍해상에서 구축함 한이호와 상선 여러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전 5시간가량 공격을 받았으며 드론을 최소 1대 격추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관리가 전했습니다. 미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 2척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니티 익스플로러와 넘버 9호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티 익스플로러는 바하마 선적의 벌크선이고 넘버 9은 파나마 선적의 컨테이너선. 후티는 미 군함을 공격했다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재공격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مستمرة في منع السفن الإسرائيلية من الملاحة في البحرين الأحمر والعربي حتى يتوقف العدوان الإسرائيلي على إخواننا الصامدين في قطاع غزة.
미군함을 공격한 것이 후티가 맞는다면 이는 지난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멘 내전에 개입을 꺼려왔던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자 지구에 집중된 전선을 홍해와 걸프 해역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을 끝낸 이스라엘도 강경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강요와 여당 의원 연석회의에서 군사작전으로 인질 석방을 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 협상 대신 군사작전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겠다는 뜻이어서 7일로 끝난 휴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헤르즈 알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본격화했다며 남부 지역의 작전도 북부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메라피 화산이 현지 시간 3일 또 폭발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족자카르타 인근의 메라피 화산이 3일 오후 2시 54분쯤 폭발했다고 재난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산 정상에서 최고 3km 높이까지 화산재가 치솟는 것도 목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명피해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폭발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8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1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22km입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1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의 운영을 맡긴 여성발전센터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YTN이 지난해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가 최근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발전센터에서 2차례 부정 채용이 있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채용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주라고 주관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서울시는 민간 위탁 사업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난 동부 여성발전센터 운영을 최근 다른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불똥이 엄한 대로 튀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 겁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고용을 승계한 직원은 전체 13명 가운데 11명. 제보자는 계약이 종료된 2명에 포함됐습니다. 이유 설명도 없이 저를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공익제보 이후에 발생한 걸 가지고 저를 조금 문제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센터 측은 면담과 근무 평정 등을 고려해 승계 여부를 결정했고 전체적으로 80% 넘는 직원이 계속 일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까 저한테 설명하셨던 부분이요. 틀렸다고 하시는 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언론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승계 직원 명단을 통보받기만 했다면서 슬쩍 발을 뺐습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법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제보자는 하루아침에 실직한 사이 부정 채용 혜택을 받던 당사자는 오히려 2차례 승진해 현재는 제보자가 맡았던 팀장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연말까지 초과 근무 수당을 제한한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이 추가 대책 논의까지 나섰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예산을 들여다보니 갈수록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은 빠듯해지고 있었는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경찰관 현장 투입은 늘어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는 지침에 일선 경찰관이 반발하고 있다는 YTN 보도 이후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경찰청은 교대 근무에 따른 초과 근무는 반드시 돈으로 보장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만 서도 초과 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현장은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를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번엔 수사경찰관들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 밤 늦게까지 현장 수사가 필요하고 기존 업무인 고소 고발 사건 처리에다 재해 현장 파견까지 초과 근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왜 수당 지급에 차이를 두느냐는 겁니다. 그런 복잡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경찰 초과 근무 수당 부족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이 지난 3년 동안 경찰청 예산을 살펴보니 초과 근무 수당으로 나가는 돈은 재작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고 특히 지난해는 초과 근무 수당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98%를 사용할 만큼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초과 근무 수당 예산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찰 수뇌부가 집회 시위 대응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 등의 현장 투입을 늘리면서 수당줄 예산이 부족해진 겁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청은 인원이 많아 초과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미리 알기 어렵다며 내년엔 올해보다 843억을 더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불필요한 근무는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이나 예산 확보 없이 현장 투입을 늘렸다가 발생한 부작용을 현장 경찰관들이 감수하게 됐다는 비판은 일선에서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젯밤 9시쯤 대구 검단동에 있는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집에 있던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80대 주민 2명은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집 내부 60제곱미터를 완전히 태우고 30여 분 만에 진화돼 소방수산 4,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네, 갈수록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약 투약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큼 그들이 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사범은 최근 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엔 1만 명을 웃돌았는데 2020년대에 들어선 2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에 다시 손댄 사람은 3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줄이려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단순한 처벌과 단속을 뛰어넘어 중독 치료와 재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마약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경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1군데. 이 가운데 2곳에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치료기관은 마약 환자를 진료할 의료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중독 치료로 잘 알려진 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마약 투약자는 늘어나는데 전문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약 환자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범법자지만 이제 의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명백한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사범이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와 함께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찾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연결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불교 신도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추모 행렬을 이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게 울리는 명종 소리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연결식 시작을 알렸습니다. 연결식이 열린 조계사 마당에는 불교 신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온 추모객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특히 자승 스님이 종단 안에 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인연을 맺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KTX 해고 노동자 등도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큰 어른을 잃은 불교계는 종단이나 신도 구분 없이 가눌 수 없는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참아보려 해도 밀려오는 안타까움과 슬픔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이 소식에 저도 좀 황망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저희가 부처님법을 전하고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여는데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기 때문에 연결식 직후 자승 스님 법구는 제적 본사였던 경계화성 용주사로 향했고 스님의 화장 절차인 다비식에 엄수됐습니다. 생전하실 때 불교계 발전도 있고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돌아가셔서 좋은 곳에 가셔서 편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3대와 34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며 포교활동에 힘써온 곳으로 평가받는 자승 스님.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가운데 지난달 29일 저녁 화재로 입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계종은 자기 몸을 태워 부처에게 바치는 소신 공양이었다며 한국 불교와 종단을 잘 이끌어 달라는 유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독일 남부지역 폭설로 현지 시간 1일 오후부터 폐쇄됐던 민헨 국제공항이 3일 오전 운영을 부분 재개했으나 전체 항공편 중 약 3분의 1은 취소가 예고돼 불편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민헨 공항에서 귀국하려던 한국인 수십 명도 사흘째 발이 묶였습니다. 민헨 공항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면서도 운항에 제한이 있는 만큼 공항에 오기 전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전국 65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경유차를 중심으로 수시로 차량 배출가스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내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숨지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이 스스로 고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률은 평균 3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0에서 100%까지 놓고 볼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평균 32.3%로 집계됐습니다. 남성은 평균 30.2%, 여성은 34.4%로 응답했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9.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취약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된 가운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조만간 30만 명 선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약 연령인 6살 아동 인구가 추려지는데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0만 명 밑으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 2016년생이 40만 6천 명 수준인데 2017년 출생아는 35만 7천여 명으로 40만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7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2020년생은 30만 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여파로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년째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62만 4천여 명에 달했지만 2010년 47만 6천 명으로 5년 만에 20% 이상 급감했고 올해는 4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불과 3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 명에도 못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정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저출산과 같은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담당국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최근 조직 개편안에서는 1년짜리 임시조직에 관련 업무를 맡긴 겁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교육 기반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친구들이 교육에서 소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단순히 지원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수법이라든지 교육 시스템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약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내년 2월 말쯤 관련 현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중국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소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지난 2021년에 이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최근 또 중국이 이 수출 심사를 마친 요소 통관을 제한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이게 뭐 정식 수출 통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도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해관총서라고 합니다. 근데 해관총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으로 이제 수출하는 요소를 통과를 막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수출 심사를 마치고 선적을 앞두고 있던 이 요소수의 통관을 보류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수출을 통제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지금 추측은 이제 중국에서 요소의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2년 전쯤에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호주하고 이제 중국 간에 좀 무역 분쟁이 있다 보니까 호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못해서 이 요소라는 것이 석탄에서 이제 추출하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제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중국 내부적으로 이제 요소가 부족해지니까 수출을 통제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중국 내부에서 요소의 수급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이죠. 요소 공급과 관련해서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치는 확보된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이 정도면 좀 당장 큰 타격이 오는 건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요소는 원래 이렇게 3개월 이상 비축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 정도까지만 이제 비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가 지금 3개월분 정도 비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이제 수입처에서도 수입하는 물량을 수입할 예정인 물량을 이제 포함한 것인데요. 2년 전에 요소수 대란 때는 사실은 기업별로 한 2주에서 4주, 한 6주 요 정도 물량밖에 비축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한 3개월 정도 물량이 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와 같은 이제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요소 공급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이 의존도가 얼마나 높길래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걸까요? 그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거의 97%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수출을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못하게 되니까 그 2021년에는 사실은 71%까지 이제 요소 수입 비중이 중국으로부터 71%에 불과했고요. 작년에는 67%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는 지금 91%로 다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소의 이제 중국 수입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다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요. 이 요소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아주 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거리가 먼 곳에서 수입을 해올수록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따라서 좀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발 변수가 또 있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한다 이런 조치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국을 비롯해서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산업에는 좀 영향이 갈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과 관련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급하는 대상에서 어떤 기업들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 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5년부터 중국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이제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 제조업체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합작법인에 관련된 것인데요. 배터리를 이제 제작할 때 중국에 있는 이제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이 합작법인의 중국 지분이 25% 이상이면 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인데요. 뭐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뭐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수한 이제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의 기업과 합작을 해서 뭐 양극재, 뭐 전구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산을 하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진행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중국 기업의 지분이 뭐 40%인 경우, 80%인 경우 이렇게 25%를 이제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는 사실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핵심 광물들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2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만들어서 합작법인에서 이제 만든 배터리를 미국 이외의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방법은 중국의 지분을 좀 낮추는 것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지분을 이제 협의하에 좀 이제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요 이제 조치를 좀 피해갈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아무래도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측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뭐 차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고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 기업으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 공급망 분쟁 속에서 이제 끼인 형국인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들을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이익을 얻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핵심 광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자체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또 포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미국과 중국 양쪽의 이제 의존도를 완전히 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결국엔 이렇게 시장도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핵심 광물도 자체 조달하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기술력에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초격차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좀 넓히면 결국에 이런 과정에서 협상력이 우리가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이제 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이제 초격차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를 좀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이 오른다는 소식 지금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국내 금 거래량도 대폭 늘었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내 금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월 달에 금 거래량이 1,385.5kg이었거든요. 근데 이 4월 이후에 이제 최대치를 11월에 기록했습니다. 1,222.8kg이 이제 거래가 된 건데요. 이건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을 이제 많이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거와 더불어서 금값도 이제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금값이 오르게 된 거는 이제 국제 금값이 오르는 것과 이제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오르는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떤 겁니까, 교수님? 일단 이제 국제 금값이 오르는 이제 배경이라고 하면 이제 국제 정세 그 경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이제 미 연준의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상승률이 근래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필요는 없다는 전망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따라서 금리가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금리가 내려가면 금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어떤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채권 같은 거는 이자를 지급하고요.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금보다는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좀 더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계속해서 탄탄했던 미국 경제가 좀 침체에 들어설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할 때는 사실 주식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요. 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에 금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금의 또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시장 금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국제 금값도 당분간은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금값의 강세는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에 따라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값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좀 오르다가 주춤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가 오르면서 금의 매력이 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금리는 하락세만 남았고 경기가 이제 침체하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금의 좀 가치가 더 돋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의 가격이 좀 오르고 금에 대한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주간 일정도 좀 살펴볼게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 주간이라고 할 정도로 지표가 여럿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미국의 고용에 주목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고용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요. 이 고용 상황을 보는 것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이제 변화할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기 시작한 것은 고용 시장이 좀 진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높게 지속됐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도 따라서 이제 둔화될 것이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지표들을 살펴보면 과연 고용 시장에 얼마만큼 진정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둔화되고 있는지를 또 볼 수 있고 이것이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용 지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고용과 물가의 상관관계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잖아요. 미국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있어서 고용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코로나 기간 중간에 이제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되면서 가게들의 초과 저축이 쌓여서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비중이 높았고, 그다음에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그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은퇴를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따라서 노동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후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초과 수요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같이 대규모 재난지원금이 뿌려지지도 않았고 또 이제 코로나도 비교적 좀 약하게 지나갔죠. 확진자 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은퇴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를 밀어올리는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 지표에 대한 이제 관심이 미국에 비해서는 좀 물가를 볼 때 덜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환이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차준환은 경기도 의정부 실내 빙상장에서 계속된 대회 이틀째 프리스케이팅에서 174.25점을 받아 최종 합계 260.53점으로 서민규와 이재근 등을 20점 이상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여자부의 신지아는 합계 216.35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차준환과 신지아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 대작 두 편이 올겨울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나폴레옹과 천재 지휘자의 숭고한 음악과 사랑 이야기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입니다. 차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의 신작은 프랑스를 넘어 세계를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조커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남긴 호아킨 피닉스가 프랑스 혁명 후 환난 속에서 태어난 영웅 나폴레옹을 연기합니다. 황제 즉위식부터 워털루 전쟁까지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연출력을 보여주며 나폴레옹 시대 서사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You know, he's a rebel. When you're doing a film with Joaquin, we talk for weeks before, bleeding in an office over it and arguing and all kinds of stuff. But out of it comes good. He's good for me because he keeps me honest. 이번 영화에서는 세계 정복을 향해 질주하는 야망 뒤에 숨겨진 인간 나폴레옹의 내면에 집중합니다. 특히 전장에서 그가 썼던 러브레터를 조명하며 연인 조세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think the most famous thing about them both is the letters that they wrote to each other, particularly him to her. I mean, it's so fascinating to read them, going into his tent and writing this poetry and these lyrical, this gushing and so sentimental. 영화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은 20세기 대표 지휘자이자 천재 작곡가인 레너드 번스타인의 삶과 사랑, 예술 세계를 담았습니다. 감독이자 주연을 맡은 브래들리 쿠퍼는 몇 분의 지휘 장면을 위해 지난 6년을 연습하며 뉴욕 필하모니의 전성기를 이끈 당대 마에스트로로 완벽 변신했습니다. It requires years of experience or also being fearless. Bradley, when he told me he wanted to conduct this, I understood completely, but he prepared not for weeks, months, he prepared for years for that moment. 실존 인물의 내면을 섬세한 시선으로 그린 두 영화는 오는 6일 극장가에서 공개됩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를 이끈 거장 김수용 감독이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1958년 공처가로 데뷔한 고인은 1960년대 갯마을, 안개, 산불 등의 작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목을 받았고 1960년대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당시 타이완 등으로 수출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도 유명해 1999년 침향에 이르기까지 모두 109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인간 유전자 정보를 전부 밝혀내면 희귀 유전병이나 난치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영국 연구진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간 유전자 정보를 공개했는데 질병 연구의 보물창고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의 신경 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이는 노인성 황반 변성. 65세 이상 노인에서 10명 중 1명꼴로 발병하고 실명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입니다. 이전까진 이렇다 할 치료법이 없었지만 2017년 유전자 가위로 황반 변성의 원인 유전자를 편집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공략한 건 배지 FA 유전자. 사람 개개인이 32억 개씩 가지고 있는 유전자 염기 순서, 그러니까 게놈 정보를 해석해 찾아낸 질병 원인 유전자입니다. 사람별로 이제 DNA 시퀀스를 분석해 보면 이제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새로운 또 질병과 관련성도 밝혀지고 그러면 유전자 가위로 그걸 연구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영국 바이오뱅크가 그동안 수집한 영국인 50만 명분의 게놈 정보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게놈 정보와 개개인의 습관과 환경, 건강 정보까지 묶어 공개했는데 게놈 각각의 역할을 밝혀낼 힌트까지 풀린 겁니다. 여러 명의 게놈을 대조해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 하나하나가 어떤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고 질병을 고칠 유전자 가위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급 바이오 정보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Then it becomes an absolute treasure trove for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So these data will absolutely accelerate those types of treatments where you're actually trying to change the genetic underlying cause of the disease. 이번에 공개된 게놈 정보에는 동양인과 흑인의 게놈 정보 10,000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한국 고유 게놈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9천억 원을 들여 국민 100만 명의 게놈 정보와 건강 환경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인사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다른 파벌의 유사한 회계 처리 여부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2018년에서 2022년 5년 동안 아베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소속 의원 10명 이상이 할당량을 넘는 파티권을 판 뒤 할당량 초과분을 넘겨받아 비자금화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2월의 첫 월요일, 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만큼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7도, 체감 온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오늘 서울 낮 기온 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그리고 예년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니까요. 체온 조절에는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2.7도, 대전 영하 4도, 전주 영하 1.9도로 예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 기온은 10도 이상 크게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8도, 광주 10도, 부산과 울산 14도로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올라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인천과 세종은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